사회문화사 시작할게. 첫 번째 문단, 우리 정책이 뭐냐면, 정책은요, 현실 사회 속에서 산재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더 나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 요게 정책이야. 정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책이라는 거야. 이 개념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목표 달성 이에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한 대안 검토를 통해 채택한 미래지향적인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가 정책 결정이요. 근데 정책 결정하는 주체,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시민단체, 국회 등에 따라 다양한 참여자나 집단에 의해서 다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적 입장이고,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엘리트론인데, 오늘은 여기서 엘리트론만 이야기할 거야. 두 번째 문단, 엘리트론에 대해서 얘기할게.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적 연구를 통해 등장한 이제 엘리트론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신엘리트론이 있어요. 따르면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 사회는 이렇게 나눈다. 소수의 지배 엘리트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이 나뉘는데, 이 지배 엘리트들은요, 지네들이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보면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법 쪽에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지, 그지? 걔네들은 출신도 막 대부분 있잖아. 그 고학력자의 그런 출신이고 경력도 중산층 이상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네들은 딴 사람을 잘 안 끼워줘요. 폐쇄적인 거야.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하나하나 간접 세부적으로 보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체제 유지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요, 대체로 합의를 이룬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거 체제 유지 기본적 가치, 거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에, 요렇게 어휘를 바꿔도 되겠지,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다, 대체로. 항상 아니야. 대체로 합의를 이룬다.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치? 그리고 어때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진 게 충분해. 그러니까 자기네들 걸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겠지. 자원 배분하고 이걸 갖다 자원 배분, 권력 지속,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또한 이들은 국가 중요한 정책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자기네들이 이익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역할을 한다 못한다,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중의 여론이 얘네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대중의 여론마저 얘네들이, 이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대중의 여론마저 주도하는 거야.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누구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지배적 엘리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이들은 대중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받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거의, 아예 받지 않는다, 아니다. 거의 받지 않는다.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결정하니까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기존에 가진 게 많어. 변화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변화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도 점진적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안정지향적으로 막 급격하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야. 세 번째 문단. 자, 신 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결정론이 등장하였다. 가장 중요한 단어 무의사결정론. 얘가 뭘까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무의사결정은 정책 의제 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을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으로 이업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거야. 무의사결정. 그러니까 내한테 이익되는 거 오케이 요거 정책 결정에 의제로 딱 올려. 요거 합시다 이렇게 올리고 요거 나한테 이익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올리는 거야. 이게 완전 방해하는 거야. 자, 무의사 결정은요,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할 때 아예 안 올릴 수도 있고, 의제 설정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고, 정책 결정할 때도, 정책 집행할 때도, 정책을 평가할 때도, 환류는요, 이 정책이 평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돌아가는 거야.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요럴 때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이제 설정됐어. 그럼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안 되도록, 그죠? 하겠지, 그지? 결정 안 되도록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시킵니다. 근데 정책 됐어. 정책 결정돼버렸다? 그럼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방해해야지. 그러면 예산을 감축하거나 집행자를 매수하거나 이렇게 방해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정책 집행됐어. 그러면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해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 다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정책 평가, 정책 한류 단계에서는 편견 등을 동원하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여기서 끝 안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자,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의제만 설정하고, 근데 유리하지 않은 의제가 설정됐다면 정책 결정이 안 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 방해해? 자,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해서 방해시키는 거야. 근데도 정책 결정이 됐어. 그럼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감축하거나 돈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집행자를 매수하거나 이렇게 방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래 정책 집행됐어. 그러면 이 정책 너무 안 좋았어요. 정책 평가나 한류 단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책 여기서 더 안 되도록 만드는 거야. 3문단.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요. 대표적인 수단이 세 가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수단이 첫째는요, 폭력의 사용이야. 둘째는 권력 행사야. 셋째는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인데, 폭력 사용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제나 기존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직접적인 수단이지. 근데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거 쓰면 민주주의 체제나 정부화 시대에서는 이 수단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야. 왜?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의제 설정하는 거 방해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다음날 유튜브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하고요. 둘째는 권력 행사인데요. 이거는 직접적이면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고요.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지배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특정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의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야.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거는 권력 행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셋째는 지배의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인데,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치부하거나, 야, 니네들 하는 것은 법의 질서에 맞지 않아. 니네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버리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하여 지배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의지되지 못하게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요거는 유지가 있고요. 자, 요게 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요거 유지하는 것이지.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수정해버릴 수도 있지, 그치? 변형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 자, 5번째 문단. 이러한 무의사 결정 수단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자, 첫째 거는 좀 시끄럽겠지, 그치? 그래서 둘째나 셋째의 방법을 주로 사용되는데, 이 수단들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둘째와 셋째 방법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프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 무의사 결정, 지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의제를 채택하고 방해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핵심 쟁점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그리고 방지 권력 체제의 정명을 제시했다. 자, 핵심 쟁점은요, 뭐냐면,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잠깐 다 보고 볼게. 자, 첫 번째는 현재 가치, 이제 가치 배분과 관련이 있는 거야. 자원 배분과 관련이 있는 거야. 자원 배분에 도전하는 느낌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기득권에 도전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자, 따라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권력이나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배분되는지,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핵심 쟁점이 선정되었으면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 자,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의 정명은요,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키는 것을 정명하는 것이다. 이러면 무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거야. 요게 있었으면 무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거야. 요거 잠깐 뒤에 5번 문제 보기 잠깐 보고 가자. A국 동그라미시의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에 따라 동그라미시의 토지 일부를 대기업 네모의 복합 쇼핑몰 부지로 대기업 미음에 매도했다.
부지를 매입한 대기업 네모가 복합 쇼핑몰 계획을 발표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인근의 재래시장 상인과 주변 상인들이 기존의 상권이 사라지고 대기업의 이익만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복합 쇼핑몰 건설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뭐야? 요게 핵심 쟁점이지. 이게 핵심 쟁점이고요. 시장은 긴급회의를 통해 복합 쇼핑몰 건설과 관련한 과거 사례를 조사하여 상인연합회에서 복합 쇼핑몰 건설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을 시행할지 예상하는 거야. 예상대로 뭐 했니? 서명운동 받고요. 그리고 반드시 실시하는 거야. 요게 뭐야? 요게 예상하는 거잖아. 미리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잖아. 영향력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영향력 기대에 대한 근거를 수집한 거지. 근거를 수집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에 대응으로 동구남이 씨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복합물의 건설이 어떻게 바꿔버렸어. 이 상인들이요 이게 뭐 영업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복합시연 쇼핑몰 건설이 해당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뭐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막 공부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기존의 신념, 가치 이런 거 갖다가 수정해버린 거잖아. 이거 수정해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또한 복합 쇼핑몰 건설이 가능하도록 시의 기존 규정도 수정하고요. 상인연합회의 반대는 계속되었지만 복합 쇼핑몰 건설 계획은 그래서 승인된 거야. 3년 뒤 복합 쇼핑몰 건설이 완공된 거야. 이게 뭐 기존의 엘리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그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다시 어디로 갔냐면 맨 마지막 문단, 6문단 갈게. 자, 6문단.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쟁점된다고 해가지고 다 결정되는 게 아니야.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해요.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것 중에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적정한 정책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도 있고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의사 결정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모의사 결정은 지배계층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지? 관계 없는 거지, 그지? 모의사 결정론은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요론 이렇게 정책 지원이 모의사 결정론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니다. 다른 거에 의해서도 정책 지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다시 5번 보기 밑으로 가보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 간단하게 엘리트는요. 자, 동일성을 갖지. 어떤 동일성을 갖니? 뭐 출신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생활 양식,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이런 것 동질성을 갖고요. 굉장히 폐쇄적인 거야. 다른 집단 잘 안 끼워줘. 폐쇄적이고요. 지배적 엘리트들이지, 그지? 근데 세부적으로는요. 그렇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고요. 자, 체제 유지라든지 거시적 또는 일반적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적 가치는요. 그냥 합이 아니야. 대체적 합이야. 대체적 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합의 될 때도 있고 합의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독점적이고
은밀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엘리트들이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거야. 대중에 영향을 끼치지. 근데 영향을 끼쳐. 근데 대중이요, 엘리트에게 중요한 거 무조건 없다가 아니고 거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지, 그지? 자, 무의사 결정 수단은요. 첫 번째 폭력이 있었지. 폭력은 거의 쓰지 않는다. 아주 신중하게 사용한다. 경찰력 동원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합법적 제재가 있었고. 자, 세 번째는 지배적 가치 규범. 지배적 가치 규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기존 것을 강조 유지하는 것도 있고, 가치 규범을 수정 강화하는 것도 있지. 얘는 변형시키는 거지, 그지? 요런 게 이제 전체 이 글에서 얘기하려는 거야. 요거 머릿속에 딱 넣고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